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파장에 더해서 브렉시트라는 변수까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0조를 포함해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자, 그런데 이 추경 뜯어보니 SOC를 확대하고 고가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내용이 골간입니다. 심각한 사회경제 현안으로 부상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트위터에서 누리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복지가 전무하다시피 한 경기 부양용 추경 동의하냐고 말이죠. 70%가 한화 이글스의 2017년 시즌 우승 가능성만큼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꼴등인 한화가 지금부터 남은 시즌 경기 모두 이겨도 1등 불가능하지요. 24%는 박승춘의 1배 가입 가능성만큼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현재 1배가 환영할 일들만 하고 있죠. 네. 나머지 6%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까지 1274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미지근한 대책이 재탕됐고, 소득 계층 간 격차는 기업 상위 10%의 임직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인상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양극화 해소는 요원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어제 장장 11시간 동안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출당 문제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만류하는 의원들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사의를 거두었습니다.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죽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범죄 규모,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인데 70여 명의 연루자들이 기소됐지만 피해자들의 부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팔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작업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희팔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탈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밝히는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을 포함해
수백 톤의 철근이 선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이 410톤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고 쌓아두는 사람보다는 버리는 사람이 되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협치를 가늠할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불허한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승춘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그 결의안과 생각이 다른 국민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예전부터 국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보훈처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박승춘 처장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습니다. 이 지랄을 왜 할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죠. 어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훈처장한테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또 정부와 국회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훈처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국회 표결 이전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런 이 소임과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제 업무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표결로 통과를 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그 표결에 당연히 법적 구성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이나 또 국민적인 어떤 상식으로 볼 때는 그 표결에 순응하시겠죠? 그것은 저는 사실 이 해임 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국회의 그런 그 결정에 맡기는 거고, 저는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이번 총선의 의석은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국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번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승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5년 전 대선 때 국정원의 온라인 불법 선거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국가보훈처에 나라사랑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전국에 수만 번의 강연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좌파 정권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강연한 것, 엄청난 지금 사회적 지탄이 됐던 것인데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또 160억을 편성한다는 거, 이거 5년 전 다시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동의를 하면은 그 결정을 수용하실 거죠? 그건 제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또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협치의 정신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이 있으면 바로 수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 결의를 물론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재창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걸 이행 안 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상황이 이 시간까지 발전을 하고 해임 결의안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국회의 건의안 촉구안을 갖다가 이행하자는 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어도 이행 안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국회 앞에서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자랑을 할 수 없고, 자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에서 그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여론 수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서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 정말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 국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하루 2번의 최고위원회의와 2번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박선숙, 김수민 두 비례대표 의원이 기소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원칙은 절제돼 있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겨우 이 정도냐? 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초한 격입니다. 지난 총선 회계 처리를 실무 총괄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당은 이렇다 할 반론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 진상조사단은 비리와 당은 무관하다라면서 허튼 설레발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대표의 발표는 공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 등을 경계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던 관행도 과감하게 폐기했습니다. 당헌 제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원에 따라서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한 위원회들도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을 포함해 수백 톤의 철근이 선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제 채택한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서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은 410톤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세월호에 426톤의 철근이 실렸고 이 가운데 278톤은 도착지가 제주 해군기지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수백 톤이나 실려 있었다면 세월호 운항 당시 기상 여건이 나빴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항을 독촉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 책임이 청해진 해운에게만 있다던 정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엄청난 양의 철근이 실려서 과적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조차 안 했고요.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소문까지 감안한다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정부 책임이 구조를 안 해서 생기는 간접 책임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근 무게와 행선지가 참사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드러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은폐의 시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세월호 선원들, 참사 전에도 철근 과적의 문제점을 계속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감추는 놈이 범인이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지금 이 선수들기를 좀 6차례, 7차례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해서 다시 이제 7월 11일께나 하겠다는 이제 그 보도가 나옵니다. 맞죠? 6번째인가 7번째 정도를 지금 연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8, 9월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인양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 이건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시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양 문제가 과연 이제 8월 말 이전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8월은 어려워 보이죠. 8월 말까지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수들기도 안 되고 무슨 지난번에도 선수들기를 2.2도까지 했는데 글쎄. 사실 전혀 예상치 않던 이 스웰이 10시간이 닥치는 바람에 해양수산부의 그 기술력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 44m의 수중에서
상당히 이 맹골수도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활동 인양 시점이 뭐 하여튼 8월까지 해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밖에서 듣는 바로는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활동 시한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철근 새로운 화물 적재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정부 발표에서는 286톤으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철근 그 물류 회사들이 해수부에다가 그 피해 배보상 신청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보상위원회에다가 했죠. 신청을 해보니까 426톤이죠. 예. 140톤이 더 나온 거예요. 예, 더 나왔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러한 팩트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배보상위원회에서 배보상 과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해수부에서 시인을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배보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철근이 좀 더 실려 있었던 거에 대하여는 이미 그 426톤에 대해서 보상을 다 완료한 거 아니에요? 보상 다 했죠? 다 했습니다. 보상 다 한 거예요. 본연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문제 제기는 지극히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1월 1일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는 선체 인양의 문제가 지금 현재 거의 뭐 8월이 난망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적재 화물 적재량의 2.2배, 2배 이상을 많이 실은 거란 말이에요. 활동 시한에 대해서 유연하게 가는 것. 이것이 20대 국회의 협치의 정신에도 부합하고 그래야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신뢰를 이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8월 초 예정돼 있는 가운데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할 조짐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언제든 또 다른 비박계 후보인 정병국 의원과 공조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또 최근 면담한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박계가 유승민 의원을 정점으로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서, 다음에 당 인사에서, 각급 당내 선거에서, 심지어 우리 상임위장 선거 과정에서도 박식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일부 친박 강경파들이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소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사무총장 결국 그만두셨죠.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의적 어떤 이 권력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저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계속 공식 기구의 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면 이게 지금 결과에 누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제가 너무나 당연한 상권 분립 얘기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고 권력의 절제 있는 행사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꺼려지거나 금기시 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일소해야지 새누리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로 그 세력, 그 특정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민심을 거스리는 당심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의 일부 세력 분포가 친박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 당내는 분명하게 혁신의 도도한 흐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분위기에 짓눌려서 분출되지 못했을 뿐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당 밖에서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만 문제냐. 당신들이 이렇게
혁신하지 못한 채 국민들한테 버림받으면 이 대한민국도 문제다.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따라서 이런 지금 당 안팎의 예? 혁신의 흐름들을 모아낸다면 예. 결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가 패권주의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 출마 전부터 예.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달성할 목표 중에서 대선 후보군의 재건 무대가 이번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예. 사실 옳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 내년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당권 도전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흥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럼 당권 도전도 하고 대권 도전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요. 예. 이분이 개인적인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권 도전뿐만 아니라 대권 도전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 비대위에서 현재로서는 예. 당권 대권을 분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비대위 결정을 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왜? 네가 집권하면 물대포를 냉수가 아니라 온수로 쏘게? 허나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야, 니네 친박은 물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세월호에 탔던 300명이 바다에서 참사를 당했지. 농민 한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
그것 때문에 4.13 총선에서 시원하게 물 먹었지. 물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냐 이거야. 우리는 물이 좋아. 뭔 사건만 터지면 연예인 뉴스로 물 타버리잖아. 물 때문에 우리 정권이 망했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진작에 망했지. 또 물 좋잖아. 이 맛에 정치하는 거지. 안 그래? 너 이 새끼 이 사자성어 아니야? 배수지진. 뭐? 배수지? 미스 A의 수지? 걔가 왜? 참 그 사자성어가 나와서 그런데 뭐 배수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새끼야. 신체발부야. 신체발부 수지 부모 몰라? 허허허, 이 시덥지 않은 새끼. 닥쳐 이 새끼야. 배수지진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이야. 지난 10년 이 사기 정치, 기만 정치, 농락 정치에 열받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를 야당시킬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보라고. 저 야당 놈들이 170석이고 우리는 후보도 변변이 없는 상황에서 딱 대선에서 패배하기 좋은 흐름 아니니? 뭐 이럴 때 우리가 배수 지진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우리 당 일에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라고? 왜 너 남 얘기하듯 하냐? 무한테는 이제 정치적 미래가 없을 텐데 마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즉 나의 일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뭐 당신의 이런 애당심을 평당원들이 배워야 할 텐데.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내년 12월 19일 본선 무대에 누가 서는지 두고 봐. 이 내년 12월 19일에 전국 노래자랑 본선이 열리나? 닥치라고 이 새끼야. 뭐 옛 속담에 큰 바다, 큰 개천도 바닥을 준설해 봐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뭐? 준설? 4대강 공사를 하나? 왜 준설을 해?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만. 큰 바다, 큰 개천도 김선달이 팔아봐야 안다. 이런 말 몰라? 아니 김선달이 왜 나와? 이거 김선달이 아니면 이명박인가? 닥치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큰 바다, 큰 개천도 공적 자금 쏟아 부어서 날려봐야 안다. 그만하라고. 큰 바다, 큰 개천도 건너봐야 안다. 이 말이겠죠. 네. 자, 오늘 퀴즈 문제는요, 이님이 사상 처음으로 법안 발의를 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를. 이 사회자, 문제 출제자가 있어. 오늘 모시고 왔다고. 어서 들어오시죠. 아이고, 각하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뒷북을 하도 친다고 해서 요즘 뒷북이라는 별명을 가진 북군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친북 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북입니까? 친박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팟빵 게시판에 역성혁명님께서 4월 15일 이후로 닥총풍님의 출연이 거의 없어서 많이 심심합니다. 라고 하시던 바람에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 국민 여러분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각하. 총선 이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선 준비 잘 돼갑니까? 예,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대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설치고 다니면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소신껏 행동하셔도 돼요. 그나저나 지난번 국회 연설 마치고 나가는데 왜 멀리서 박수치고만 계셨어요? 저와 인사도 나누지 않으시고. 예, 김태흠이나 이런 친구들이 각하하고 친한 척 하려고 해가지고, 저까지, 굳이, 각하한테 별로 반갑지도 않은 놈은 그냥 뒤에 찌그러져 있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이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럼 좋죠. 이리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그래도 한 배를 탄 동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동지끼리 먼저 가까워져야 하니까요. 가까이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까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냐고? 그래, 널 족같이 여기고 있지, 응? 너 이 새끼 비박들 뒤에서 자꾸 조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씨발, 응?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그때는 이빨이 없을 무가 될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아이, 카카. 아니,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자중하시고 문제 내주시죠. 기왕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카카. 아, 왜 이러십니까? 씹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 다리우시 모자파리안 교수가 왜 이러세요? 이름이 존나 어렵잖아, 씨발. 어? 하여간 모자 모시기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최근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6개 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19건에서 참가자 총 45,637명에 관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공신력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호두 그리고 기름진 생선인 이 물고기가 치명적인 심장마비 위험을 10% 정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꾸 때리세요? 십새끼, 응? 정답을 보니까 날 엿먹이는 거잖아. 응? 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은 물고기인데 이게 심장마비 방지에 좋다는 거 아니야. 네가 문제 냈지, 씨발. 아이, 저 문제는 제가 냈습니다. 너야? 오라, 너구나. 그 종북 세력이 열광할 이런 문제를 내는 건 네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뜻 아니겠어? 너 민변이지? 저요? 저 민변 아닌데요? 뻥을 치고 있어, 이 돼지 새끼가. 야, 너 민변 사무차장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비밀을 들춰냈고. 저는 저 막말 김용민이고요. 각하가 말씀하신 그분은 저 변호사 김용민입니다. 너 그 사이에 사먹고 싶은 거 아니었어? 어이, 사회자. 그럼 네가 개명 신청을 해야지. 왜 각하를 헷갈리게 해? 하여간 문제 다 냈어. 자꾸 열받게 하지 마. 응? 더운데. 네, 각하. 자꾸 까불면 영도에다가 사드 단다. 알았어? 네, 각하. 어이, 씨발, 그 폼을 구겼잖아. 아까 저 자세는 뭐야? 야, 올해는 가야 하지 않겠니? 저 성깔에 벌써부터 개기면 곧 좆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인간은 비박세력 혐오범죄 5범자니까, 어? 힘없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어? 하지만, 대선 1년 앞두고부터는 나타나서 설쳐대도, 주먹을 휘둘러도, 내한테는 투명인간일 뿐이다. 자, 정답 맞춰보실까요? 이 정답! 네, 환님, 정답이 뭐지요? 이 정답은 물고기 이름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기름장어. 기름장어가 몸에 좋다는 친박의 상징 환님의 답.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 기름장어 아니면 피라미? 우리는 기름장어 아니면은 피라미라고. 허나, 이 형이 있잖니. 닥치라고. 방금 각하 말씀 못 들었어? 각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은 절대 안 돼. 그래? 다음에 각하 만나면 눈에다가 흙을 뿌려야 되겠구나. 자, 사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추어. 추어라고요? 미꾸라지 말씀이십니까? 추어가 아니라면은 고추어 어떨까? 고추어. 오늘도 한 번쯤은 고추를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섭섭하지 않게.
저 고추님 섭섭하지 않으시죠? 그만하세요 이제.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말이죠.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정답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은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인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입니다. 대학의 지적 활동에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는 셈입니다. 네.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함께 꿈꿔볼까요? 네.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을 제공해 주시는 출판사는 서유제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대중의 하수인님, 정답 조지 소로스 맞히셨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 번째 게시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천황 폐하 만세의 주인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센터장. 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 국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담담하더군요. 기사에 의하면 이분 집안에서의 혜택 때문에 친일파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런데 저 또한 반성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걸그룹 AOA의 역사의식 부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악성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주진호 선생님 같이 AOA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을 향해서 쉴드 칠 걸 쉴드 쳐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AOA는 갖가지 비난을 받고 다른 악재들이 겹쳐서 컴백 2주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책기관장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AOA에 가해진 만큼의 강도 높은 비난은 받지 않고 있더군요. 물론 이런 걸 보도를 잘 하지 않는 메이저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대중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만만한 연예인들한테만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네, 취업 성공하시고요. 예, 우리 대중의 하수인님, 이분이 공기업 들어가서 공기업의 풍토, 문화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피박 퀴즈 마치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분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제 국회에 업무보고차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 야3당이 자신에 관해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상태잖아요. 예. 지난 23일이죠. 예.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왔다. 제가 업무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많은 국민의 생각은 국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예. 또 덧붙여서 지금 굉장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이 누구란 얘기인가요? 글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국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멘탈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 확실히 국회 머리 위에 있다는 제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거의 국회 모독에 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지금 국민의 뜻과는 달리, 나를 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내쫓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지금 셀프 애국지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처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견제하기가 힘들고, 국무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 임명될 때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임명된 다음에 해임 관련해서도 국회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결의안을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을 그냥 촉구하는 그런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견제할 수단도 없고, 하지만 보훈처라는 것이 작다면 작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의미를 띠고 있는 예. 여러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참 한번 겪어보니까 이 처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참 꽃보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견제할 수단이 없나요? 이를테면 예산권을 갖고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 신청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면이 못 써도록 한다든지.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 원안이니까 가능한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은 장관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인사상의 통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국회가 그렇게 이제 하다못해 이런 처장 자리도 권력을 행사하면은 정말 무한대의 권한을 뿜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국회도 노력하면 또 최대한 가용하면은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당에 비해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박승춘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거는 참 20대 국회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민의를 충실하게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그 정무위 산하에 있거든요. 예. 근데 국회 정무위라는 곳이 뭐 공정위, 금융위 이런 금융 분야가 큽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이제 금융 분야 혹은 비금융 분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예. 이 금융 분야 파트가 워낙 중요하고 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권익위도 걸려 있고요. 예. 보훈처가 조금 소홀히 대접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무위에 있는 부장관들이 하는 말로는 다른 상임위에 있었으면 처장은 이미 날아갔다. 이미 날아갔는데 정무위 자체가 워낙 화력이 금융위, 공정위, 권익위 이런 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훈처에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오히려 박승춘 처장 입장에서는 예. 호재가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박승춘 처장은 이미 이제 일개 보훈처장을 넘어서서 예. 뭔가 좀 정치적 인물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번 9월 국감 그리고 정기국회 이때 보훈처가 정무위에서 꽤 대접받는 부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접받는 부처다. 이건 반어법이죠. 네. 예, 그래요. 이 박승춘 처장 어디까지 기고만장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 박승춘 처장의 이런 그 오만방자한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목소리 높이기라도 했나요? 그럼요.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고요. 예, 박 처장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의 당사자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 받기를 거부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박승춘 처장이란 점에서 보면은 좀 더 다른 방식의 대응 카드가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음 이슈를 살펴볼 텐데 새누리당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비박계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을 좀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선 직행론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이제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좀 부각해서 전당대회에서 이 비박계들이 조금 구심점을 삼겠다 이런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일단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이해운 의원도 문화방송 그리고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당원 당규가 대권 주자는 전대에 나갈 수 없게 돼 있다. 당권을 나가면 대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권 주자는 대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의 대권 직행론에 불을 지폈어요. 이 얘기는 당내 일각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전대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일축한 거고요. 측근으로서. 예. 일축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대선 주자다 이런 식으로 체급을 올려버린 거죠. 예. 체급을 올려버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체급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비박계에 우리 이런 주자 있다. 이런 홍보 효과가 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유승민 의원이 전대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이제 다수설이긴 했습니다. 다수설이긴 했고, 그 이유는 새누리당 당내 규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인데요. 이 규정대로라면은, 올해 한 하반기쯤에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이건 더민주나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전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전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유승민을 대권 주자로 띄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또 당권에 뜻이 있는 분들이고, 당권 주자로서 유승민을 띄우는 이유는, 내가 유승민의 앞길을 열어줄 당사자다. 유승민을 지지한다면 나를 밀어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자리 잡으려면, 대선 후보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 그래도 인물난이지 않습니까? 인물난이고, 그나마 비박계에는 유승민이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 자산을 전대를 앞두고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20대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신설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아닌 비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설이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익히하시면 법사위, 정무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설 상임이고요. 그것 말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제 그 새 교섭단체의 원내수석들이 만나서 7개 특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일단 좀 불러드리면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 남북관계 개선 특위 이렇게 7개인데요. 일단 이름만 들어봐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 특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특위들 7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위를 만들면 활동비가 나와요. 특위 위원장에게. 그러면 일단 7개 일자리가 창출된 거예요. 이렇게해서 예. 어떤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못한 중진, 그리고 뭐 이렇게 각 당에서 배려하지 못한 이 중진들에게 어떤 타이틀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이런 형식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19대 국회 때 이 특위가 많아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20대 국회는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19대 국회 때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20대 국회 모토는 상임위 중심 국회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앞서 제가 불러드린 민생경제특위 뭐 미래 일자리 특위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이슈예요. 특별히 어느 한 상임위에서 다루기 힘든 큰 국가적 어젠다라서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되기 힘든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는 33개나 있었어요, 특위가.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7개 만들었으니까 이런 추세면은 20대 국회도 뭐 33개 못 만들리라는 법은 없죠. 그 20대 국회 때 대표적으로 정말 유명무실했던 특위를 보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 이 특위는 16개월 동안 회의 딱 2번 열었어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죠? 그때 심재철 의원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생기기 전에 이제 국회에도 세월호 국조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조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이 심재철 의원을 세우려고 하니까 당시 동혁 엄마입니다. 예, 세월호 가족 중에 동혁 엄마가 아니 그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이나 보시는 분 그리고 지난번 민간인 사찰 그 특위위원장으로서 회의 딱 2번 연 그런 분이 세월호 국조위 위원장을 맡으면은 이거 진상규명 되겠냐? 아 이렇게 신랄하게 따지셨어요. 저 이거 보면서 와 이건 뭐 동혁 엄마가 국회 가셔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견대로 세월호 국조위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력한 그 회방 이런 걸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가 회의 2차례 열었다는 것도 사실 좀 잘 봐줘서 하는 얘기고요. 예. 그 2번 중에 한 번은 위원회 구성하려고 연 거고요. 나머지 한 번은 위원회 문 닫으려고 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의를 안 연 거죠. 예. 2번 연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2번을 연 거고요. 그때 그러면서 심재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그 활동비 9천만 원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예, 이거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어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 지금 이 일자리도 없는 이 시대에 자기들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자기들 부수입 챙기려고 특위를 남발한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렵고요. 이 특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맹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뭐 정치발전 특위, 뭐 지방재정 분권 특위 이런 것들은 뭐 이해해줄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엄밀히 따져봐서 남북관계 개선 특위 이게 뭐 외교 통일 위해서 하면 되지.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 특위가 왜 미래 일자리 특위, 뭐 민생경제 특위 왜 이런 특위들을 남발하는지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좀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 여러분들이 꼭 이 특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이거 보니까 월 활동비가 600만 원. 특위 위원장의 경우죠? 예. 위원들도 회의비나 수당이 또 따로 나가요. 예. 회의를 할 때마다. 그래서 뭐 특위 그 한 개당 연간 보통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게 다 혈세 아니겠어요? 예, 혈세죠. 위인 설관이 되고 있는 이 특위, 예. 위인 설관의 특위, 네,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이 냉엄하게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김원철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의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어랏 이완배 기자의 생각하고 많이 닮아 있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쭤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저하고 생각이 이제 비슷한 그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정말로 정리를 잘 해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로요. 아니요,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 뭐 저 같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하위 지식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이게요. 설마 영국 국민들이 저 황당한 결정을 내릴까? 자유주의하고 세계화가 싫다고 극단적 고립주의를 택할까? 좀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지성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하여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혼란스러운 저한테는 참 그 구세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약간의 해설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금융시장의 혼란은 곧 가라앉을 것이다. 말 그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지만 실제로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금융가 언론의 호들갑,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물로는 당장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렇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폭락할 거라는 예측은 별로. 영국 수출의 50%가 유럽으로 향하지만 브렉시트 한다고 당장 관세가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목도 역시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한다고 영국이 무역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브렉시트 자체가 실물 경제에 엄청난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시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시티라는 게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뉴욕의 월가 그리고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이렇게 두 곳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정태인 소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예.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연합 자체가 시티를 금융 중심지로 인정하고 시작된 거지만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독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아마 영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저도 실물이 아니라 금융으로부터 출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예. 영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믿었던 수많은 국제투기 자본들이 이제 영국을 그 지위에서부터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불평등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난민으로부터 발생했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유럽 전체의 우경화에 따른 복지 축소를 이민 문제로 치환시켰다. 이 점에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닮았다. 이 대목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영국 국민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지도 축소되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이 문제를 딱 하나의 이유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야, 우리가 못 살잖아. 힘들잖아. 복지가 축소됐잖아. 이유는 하나야. 이민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태인 소장님은 브렉시트 찬성론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을 아예 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도 100% 동의가 됩니다. 지금 영국 민중들이 느끼는 불편의 본질은 이민자가 아니에요. 예. 자유주의 세계화가 시티 오브 런던 금융 투자자들은 부유하게 해주는데 민중들은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데 여기에 이런 이데올로기가 훅 하고 끼어든 겁니다. 이민자들 때문이야. 예. 트럼프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브렉시트 찬성 문제들이요. 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930년대의 고립주의, 무역전쟁의 재현, 가능하다. 이미 환율 전쟁 중인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서 전체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게임 이론인데요. 뭐 그 짓을 하면 다 손해인지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선택한다. 이런 게임 이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태인 소장의 말씀은 결국은 미국도 유럽 각 나라도 이 고립주의로 빠지면 다 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예.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 위험한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도 고립주의 성향, 보호주의 성향, 이웃나라 가난하게 하기 성향을 보이는데 이건 신자유주의보다 더 깊게 세계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다. 헬 월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헬 조선이 아니라. 예, 헬 조선이 아니고 헬 월드의 서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 자본주의가 싫다고 중세 봉건주의 길을 택한 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예, 이러면 이제 헬 조선이 아니라 헬 월드의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참 흥미롭게 읽은 대목인데요.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각국의 대형 정당들은 대중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원수나 투표율 저하는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대형 정당이 각국 대기업과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현재의 정치가 이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자 변혁적인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이유라고 하는 초국적 질서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기존 국내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도 브렉시트에 톡톡히 한몫했다. 이 점은 샌더스, 코빈이나 트럼프,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예. 즉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다.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도 확산되어야 할 시점에 국민국가의 정당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기득권으로 비춰지자 국수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국가 내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당연히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 국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난제가 제기된 것이다. 전자를 수행할 능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전쟁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점에서 정말 충격을 세게 받은 건데요. 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현대 사회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유럽을 포함해서요. 예, 민주주의라는 화두 이게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란 천부인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1인 1표. 1인에게 1만큼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믿었던 유럽, 예, 여기서도 1인 1표는 개떡 같은 논리였다는 거죠. 예. 상위 5%가 국부의 90%를 다 가져가는데 이게 1인 1표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형상은 민주주의지만 영국 국민들은 아무도 그게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 이걸 누리고 있다고 못 느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자고 나온 트럼프나 영국의 고립주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력을 기반으로 한 삥뜯기 체제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자유주의는 뭐 그게 개뻥이긴 하지만 말로라도요. 자유무역하면 모두가 잘 산다. 부자 국가뿐 아니라 가난한 국가도 자유무역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유주의는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고 영국 브렉시트는 그것마저도 까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국제이익, 함께 잘 사는 거 뭐가 중요해. 내가 앞으로 니네들 나보다 약한 놈들 대놓고 삥 뜯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을 접목시키면 민주주의가 그냥 개떡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 삥 뜯는 능력의 논리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태인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전쟁도 날 수 있어. 예, 이렇게요.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21세기 자유주의 현실이 그 종말이 끝내는 삥뜯기 경쟁이다. 이게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진 이 민주주의의 절멸의 상황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로 극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상이 잡힙니다. 그런데 세계 질서가 이렇게 개판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부터 해야 될지 참 결론이 막막합니다. 예, 그리고 명쾌한 답도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고립주의, 민족주의, 삥뜯기주의 이게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의 대두가 됐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예,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동유럽의 기적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조금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젝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난민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자본이 세계의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단순하게 서로 존중하는 선에 그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하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다. 계급 투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용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구적 연대를 시작하자. 세계적 연대는 꿈일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패배할 것이고 패배해야 마땅하다.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예, 재벌하고 기득권층하고 싸우기에도 바쁜데요. 우리가 예, 국제적 연대하자 이런 과제를 지금 지젝이 던지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일이죠. 박근혜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예, 글로벌 자본주의가 구축한 이 자본의 통제와도 맞서 싸우자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젝의 말에 제가 참 가슴이 와닿는 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 실제로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지배계급에 착취당하는 이분들의 싸움에 뜨거운 연대 의사를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자리에서 또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태인 소장님의 글을 읽으면서 새삼 예, 우리가 이 깡패 자본주의가 마련한 이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모습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암담하죠. 어려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이게 일도 양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네. 이 일로 인한 다음 스텝 또 다음 스텝이 네. 있다는 네. 사실. 그렇죠. 네. 파헤칠수록 뭔가가 계속 나오네요. 예. 예, 암담한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걸 단순하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브렉시트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예,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 늘 했던 이야기.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루 사이에 뭐 크게 변한 일이 있었나? 그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이야기는 또 박성재 MBC 해직 기자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약간 참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입니다. 참 귀담아 듣지 않을 만한 이야기만 골라가 하시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결국 추경을 하려고 할 모양인데 빚을 안 내고 증세 없이 10조 원 추경 예산 이거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이거 뭐 그러니까요. 갑자기 유전이 발견된 것도 아닐 테고 말입니다. 예. 그렇죠. 이 정부의 이른바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아주 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죠. 유일호 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그 10조 원 추경 규모를 공론화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5조 원에 비해서는 많이 낮춘 금액이에요. 그리고 뭐 아직도 어디다 쓰겠다는 공식 코멘트는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증세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빚도 안 내고 남아 도는 세수만으로도 10조 원의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하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걸 잠깐 파헤치기 전에요. 짧게 그 정의당 논평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여러 논평 중에 가장 정확한 논평이었거든요. 이렇게 정의당에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번 추경이 보육, 청년, 주거 안정 등을 위한 민생 추경, 구조조정 관련 고용 실업 대책 추경, 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경이 돼야 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실업 대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명세서와 조선산업 부실 사태 등에 대한 원인,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경을 하는 거 좋은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찬성하는데
하려면 M1 삽질 같은 데 돈 쓰지 말고요. 10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구조조정 관련해서 고용,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 돈을 쓰고요. 그 다음으로 복지정책,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실업대책 이런 데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한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 이 정의당 주장에 100%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조 원을 마련했다는데 증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발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세수가 충분히 거쳐서, 이미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조 원이 있어, 진짜로? 왜? 어떻게 있어? 이게 궁금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정부 발표는 이렇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재원 마련용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발표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요. 1월에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96조 9천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국세 수입 목표의 43.5%가 무려 4개월 만에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난해보다 18조 1천억 원이 더 거쳤다는 겁니다. 진도율도 7.0%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 예상대로라면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1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증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법인세하고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거쳤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개별소비세는 담배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엄청나게 늘었겠죠. 어차피 뭐 흡연자들 삥 뜯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건 법인세가 더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현재 법인세도 올해 목표치의 51.0%가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에는 40.5% 같은 기간에 거쳤었는데 올해는 벌써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더욱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불황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법인세가 더 거쳐? 그러니까, 야, 진짜 신자유주의 주장이 드디어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 깎아주니까, 경제가 더 살아나서 세수가 더 거친다는 게 신자유주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보수 언론이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정부도 막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라.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법인세가 더 거치지 않았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더니 사업이 더 잘 돼서 세수가 오히려 늘지 않냐. 이렇게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보수 언론도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빚을 안 내고 증세 없이 추경한다는데 아무도 그 마술을 칭찬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이익을 낸 돈에 걷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얼마를 벌었냐가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에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14.2%나 늘었습니다.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매출은 전년 대비 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14%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올해 상시화된 이른바 군살빼기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서 매출은 줄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업들은 비용을 줄여나간 거예요. 게다가 원래 이 법인들이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법인세 감면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늘어난 법인세라는 건, 늘어난 이익이라는 건 원래 우리 노동자들의 소득이었거나 아니면 투자됐을 비용이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력 줄이고 투자 안 하고 그래서 매출은 줄었는데 기업들은 돈이 남아 돈다는 겁니다. 이익이 14%나 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궁금해서 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조세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 연구원님, 이 와중에 이 불황인데 법인세 증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딱 단박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원래 불황용 세수 증대라고 해요. 기업들이 돈을 쓰고요. 투자를 하면 그게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야 법인세도 감면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돈을 안 쓰잖아요. 인력 구조 조정하고요. 그러니까 불황용 세수 증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명쾌해진 거죠. 왜 보수 언론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지 이유도 분명한 겁니다. 온 국민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불황 때문에 힘겹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업은요. 살펴보니까 창고에 돈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영업이익은 14%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구조조정 왜 하는 거냐고요. 직원들 왜 자르는 거냐고요.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국면에 딱 들어서면은요. 제일 신이 나는 곳이 기업입니다. 예. 군살빼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 자르고 투자 기피하는데 면죄부가 딱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창고에 돈이 쌓여만 가는 거죠. 정부와 보수 언론이 빚 없는 추경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덜 잘랐거든요. 예. 아직 더 잘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빚 없는 추경 소식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환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0조 원에 이르는 정부 부채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노동자 해고하고 투자 줄여서 이익이 14%나 늘었다는 기업들, 여기서부터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결론이 결국은 기업들만 살쪘고 국민들은 가난했다. 이 현실에 대한 바로 드러나는 증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건 정부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향과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이 가난한 와중에 14%나 이익이 늘었다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책을 큰 틀에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24%나 늘었다는 이익이라는 이성적표를 들고 기업들의 법인세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이걸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계와 또 경영계가 말이죠. 자,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기업 유보금이 오히려 증가를 해서 700조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보도를 접하면은 사실 이 유보금만 제대로 공적으로 환원하게 된다면은 아니 최저임금 10,000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경총이 말하는 논리가 웃긴 게요. 예. 불황이니까 최저임금 높이면 안 된다. 그런데 법인세는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14.2% 늘었대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구조조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유지하자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더 잘라야 되고요. 예. 아직 최저임금 더 낮춰야 되고요. 예.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진 자만 가지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지는 이런 양극화의 구조 속에서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나온 거. 그렇죠.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는 없는 건지. 예. 결국 그 탐욕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못하는 건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현재가 좋으니까 현재가 유지되는 한 뭐 더 이상의 개혁은 무리수다. 혹은 뭐 자기 희생은 또한 무리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비교적 좀 안심할 만한 이런 때에 뭔가 개혁을 해도 해야 리스크가 덜할 텐데 말이죠. 네.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진실이 모두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악질 불순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금세기 최고의 명언을 개무시하며 독고다이의 외기를 걷고 있는 소영웅주의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특히 세월호의 철근 400톤이 적재됐던 사실을 들추고는 물 만난 듯 정부 책임론을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는 짓거리는 2달 동안 안 벗은 팬티에서 장미 향기를 기대하는 허튼 망상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유병헌 탓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억지로 그 무거운 철근을 싣고 가도록 유병헌에게 강제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정부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실은 유병헌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설, 해경이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설까지 더해져 이제 다 끝난 세월호 진상조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의 대미, 즉 엔딩 스크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자들은 철근 사건을 계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최초로 밝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얼간히 이석태에서 애국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으로 교체해주면 수용을 검토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사기간 연장하라, 특검 수용하라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게 된다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종북 불순 국민의 각하에 대한 모략이 계속된다면 애국가 2절 가사의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가사를 뜯어 고쳐서 세월호 속 저 뱃속에 철근을 실은 듯으로 변경할 것이다. 이제 철근으로 열광하는 철떡 폭도들은 박근혜 동지를 더는 모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세월호 특조위 해체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자진 해산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연예인이 세고 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오늘의 날씨. 오늘 중부지방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29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어린 여자 가수가 안중근을 모른다는 이유로 난리치던 종편들이 공공기관장이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조용하다. 네, 이 짧은 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로, 좋아요로 호응했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는 용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천황폐하 만세 했기 때문 아닐까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